5.18 사건 1심 첫 공판을 열흘 앞둔 1996년 3월 2일 나는 입원해 있던 경찰병원에서 안양교도소로 이감되었다. 73일 만에 돌아온 것인데도 내가 머물던 독방이 낯설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병원에 입원하기 전 한 달 가까이 지낸 곳이었지만 그때는 내가 수감되자마자 단식에 들어갔고 매일같이 검사가 찾아와 장시간 신문을 하는 통에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의식하지도 못했다. 본격적인 법정 투쟁을 위해서는 정신을 맑게 유지해야 한다. 결말이 정해진 싸움일지언정 투지에서만큼은 질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즈음 해외에서 유학 중이던 아들, 딸이 내게 용기를 주려는 듯 기쁜 소식들을 전해왔다. 둘째 아들 재용이 3월 초 일본의 명문인 게이오 대학의 박사 과정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딸 효선도 3월 중순 미국의 명문 뉴욕 대학의 영문학 박사 과정에 합격했다고 연해 온 가족들이 알려줬다. 그해 봄, 여름, 가을, 겨울은 법정에 불려 다니느라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조차 없었다. 일주일에 2번씩 야간 공판까지 강행해 새벽밥 먹고 법정에 나갔다. 밤늦게 돌아와 밤참 비슷한 저녁밥을 먹어야 했다. 공판이 없는 날은 변호인을 접견해 다음 재판을 준비해야 하는 생활이 이어졌다. 한 해가 그렇게 가고 1996년 12월 항소심이 종결되자 재판정에 출정할 일도 없어졌고 시간에 여유가 생겼다. 나는 우선 면회를 온 민정기 비서관에게 최규하 전 대통령을 찾아뵙고 나로 인해 법정에 구인되어 곤욕을 치렀던 데 대해 송구스럽다는 인사를 대신 전하도록 했다. 아울러 옥중에 있더라도 독서에 힘써 마음의 수양을 쌓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하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라고 했다. 최 전 대통령은 민 비서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그런 경황 중에도 오히려 나에게 위로 인사를 전해주는 데 대해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사람들이 너무 잔악하다. 언젠가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으로 확신한다. 너무 상심하지 않도록 말씀드려달라는 뜻을 전해주었다. 2년 넘게 갇혀 지내는 생활을 하면서 건강을 크게 해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처음 수감된 직후부터 시작한 단식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진 것은 사실이었지만 다행히 큰 병이 생기지는 않았다. 28일간의 단식은 무리였다. 주여. 더욱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 시작한 단식이 아니고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목숨까지 내건 거사였으니 건강 악화 같은 문제는 아예 고려사항이 아니었다. 교도소 의사나 경찰병원의 의료진도 걱정을 했지만 당장은 별다른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았다. 구속되기 전 70kg이었던 체중이 단식을 하면서 10kg이 줄었으나 단식을 중단하고 다시 교도소로 이송된 후에는 체력 회복을 위해 관식 이외에 김, 우유, 계란, 사과 등을 영치금으로 구입해 먹었다. 체중도 5kg 정도 회복되었다. 교도소 측에서는 내가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나의 독방 옆 작은 공터에 판자로 담을 쳐놓은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 다른 수용자들은 정해진 시간에 운동장에 나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었지만 나는 그들과 격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 따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 운당이라고 해야 내가 개발한 나름의 맨손 체조를 하고 독방 옆 공터에서 뛰는 것이 전부였다. 그나마 공터의 길이가 구보를 하기에는 너무 짧아 직선으로 뛰지 않고 숫자 8자를 그려가며 뛰었다. 옥외 운동 시간에 공터로 나가면 교도소 뒤편의 모락산이 내다 보였는데 알록달록 등산복을 입은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면회 시간 이외에 내가 멀리서나마 일반 시민들을 볼 수 있는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하루 종일 책만 읽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무료할 때면 모락산 자락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모습을 엿보며 다소나마 무료함을 달랠 수 있었다. 또 그 시간에 운동장에는 다른 재소자들이 나와 운동을 하곤 했는데 나는 같은 안양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차규헌 장군의 모습을 열심히 찾아보고는 했다.
차 장군은 먼 거리에서도 알아볼 수 있었다. 당장 소리쳐 불러보고픈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이 참아야 했다. 우리는 흔히 과거에 고생하던 곳은 두 번 다시 쳐다보기도 싫다고 말하곤 하는데 나는 안양교도소가 정이 들어서인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다. 훗날 사면 복권되어 출감한 뒤 측근들과 다시 산행을 하게 되었을 때 나는 차규헌 장군과 함께 그 모락산에 올라 안양교도소를 내려다보며 내가 머물던 그 독방이 어디쯤인지 가늠해 보기도 했다. 수감 생활의 불편함 같은 것은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어린 시절 만주에서의 생활, 운막집 생활을 거치면서 의식주의 부족과 불편함에는 단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육사생도 생활부터 시작해 군인의 병영 생활이란 것이 안락함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고 두 차례 미국 연수 때 혹독한 생존 훈련도 거뜬히 이겨낸 경험이 있어 내가 비록 나이 70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전혀 힘들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일보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은 장인 어른의 와병과 나와 함께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유학성 장군의 별세 소식이었다. 내가 백담사로 유폐되었을 때 충격을 받아 쓰러지셨던 장모님은 그 후유증으로 내가 다시 연희동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된 1991년 끝내 세상을 떠나셨는데 내가 다시 구속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게 되자 이번에는 장인 어른이 항소심이 끝나가던 1996년 11월 입원하기에 이른 것이다. 모진 사위를 만나 장인 장모님이 모두 병을 얻게 되고 천수를 다 누리지 못하게 되었으니 그런 불효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문병을 갈 수도 없는 처지여서 나는 편지를 올렸다. 장인 어른, 제가 백담사 있을 때 서울에 돌아오면 가장 맛있는 음식점을 알아뒀다가 크게 한 통 내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직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나갈 때까지 꼭 건강하게 살아 계셔야 합니다. 약속도 안 지키고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면회온 아내 얘기로는 나의 그 편지를 읽은 장인 어른은 눈시울을 적시며 힘을 다해 몸을 추스르는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내가 갇혀있는 몸이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또 한 가지 일은 어느 날 갑자기 딸과 외손녀들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 사실이었다. 미국 유학 중이던 딸에게는 일부러 오지 말라고 해 손주들과 함께 2년이 되도록 한 번도 보지 못했다. 서울에 있었다고 해도 교도소 규칙상 어린이들은 면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손주들은 볼 수 없었을 것이다. 2년을 못 봤다고 해서 얼굴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자 중학교 땐가 육사생도 시절인가 책에서 읽었던 영어 시간에 배웠던 서양 속담 Out of sight, out of mind 문구가 생각났다. 가족들이 면회 올 때 딸과 손주들 사진을 가져오라고 해 아쉬운 마음을 달래야 했다. 얼굴이 생각나지 않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멀어질 수는 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날부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자녀와 손주들에게 편지를 썼다. 편지 쓰기를 잊지 않으려고 월요일에는 손자, 화요일엔 손녀, 수요일엔 자녀들 이런 식으로 요일을 정해놓고 편지를 썼다. 그리고 출판사를 하는 장남에게 동화책과 위인전들을 넣어달라고 했다. 손주들을 만나게 되는 날 들려줄 얘기거리들을 비축해 놓기 위해서였다. 지난날 손주들이 집으로 놀러 왔다가 옛날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얘기거리 미천이 딸렸던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흥부놀부, 콩쥐팥쥐, 해님달림 같은 얘기를 해주고 나면 더 이상 아는 동화가 없었다. 내가 어린 시절에 접할 수 있었던 동화나 옛날 이야기들은 많지 않았다. 그런 책들이 요즘처럼 다양하게 출간되지도 않았지만 동화책을 살 형편이 되지 않았고 마땅히 빌려 읽을 곳도 없었던 것이다. 교도소를 나갈 때까지 걸리버 여행기, 행복한 왕자, 아라비안 나이트, 엄지 왕자, 아서왕의 모험, 바보 이반, 솔로몬 왕의 마법상자, 로빈 후드 등 주로 서양 동화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영어 공부도 겸해 분홍신, 장님과 코끼리 등은 영한 대역본으로 읽기도 했다. 동화책 외에 또 내가 손주들 만날 때를 대비해서 열심히 읽은 건 바둑책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인 첫손자 우석이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에게 몇 점을 놓고 뒀는데 그동안 바둑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했다.
손자와 다시 바둑을 두게 될 때 지지 않으려면 바둑책이라도 열심히 봐둬야 했다. 바둑 정석 총회, 조훈현 포석학 특강, 절묘한 맥, 월간 바둑 등을 보며 머릿속으로 수를 익혔다. 항소심이 끝나고 재판정에 나갈 일이 없게 되자 남는 시간을 보내는 데에는 독서가 가장 유익한 일이었다. 시간 나는 대로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읽을 수 있었다.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특별히 따로 시간을 내서 책을 읽을 여유가 없었다. 일주일에 2번씩 법정에 나가야 하니 변호인을 접견해 재판 대책을 의논하기에도 바빴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운동을 통해 체력 단련도 해야 하지만 운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되어 있었다. 자연히 독서로 많은 시간은 보내게 되었다. 딱히 무슨 독서 계획 같은 것을 정해놓고 책을 읽지는 않았고 가족이나 면회오는 사람들이 넣어준 책들을 읽었다. 금강경, 불자 독송경, 진심직설, 인간생활과 불교의 진리, 성경, 논어, 한비자 등 종교서적과 정신수양에 관한 책들이 많았다. 이야기 한국사, 이야기 인물 한국사, 조선왕조실록, 그리스 문명의 탄생, 강대국의 흥망, 잊혀진 이집트를 찾아서 그리고 분단과 전쟁, 한국의 통일정책, 통일문제 연구, 북한 50년사 등 역사서적과 통일문제에 관한 책들도 있었다. 너무 무거운 내용의 책보다 기분 전환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 로마인 이야기, 펠리컨 브리프, 대망 등 시중의 베스트셀러들을 가져오는 사람들도 있었다. 장인 어른이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은 지 얼마 안 된 1996년 12월 이번에는 유학성 장군이 구속집행 정지로 석방됐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에 암에 걸렸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병보석을 시켜주지 않던 재판부가 석방을 했다는 것은 여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일 것이다. 칠순생위를 옥중에서 치른 고령자였고 불치의 병에 걸려 의학적 사형 선고까지 받은 것이나 다름없었지만 유 장군은 놀랍도록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고 있었다. 주 2회에 야간 공판까지 강행하는 무리한 재판 과정을 자세 한 번 흐트러뜨리는 일 없이 견뎌냈다. 말기암 환자에게 병보석조차 허용하지 않던 재판부가 옥사시켰다는 비난을 면해보려던 건지 뒤늦게 구속을 풀어줬지만 병세는 악화될 대로 악화돼 있어 유학성 장군은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을 2주일 앞둔 1997년 4월 3일 타계했다. 항소심이 종결되고 1996년 12월 23일 나의 대법원 상고 포기 결정이 발표된 후 노태우 피고인도 나의 결정에 동조해 상고를 포기했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남아있었지만 사법적 판단은 이미 내려진 것으로 봐야 했다. 그런 가운데 1997년 새해가 밝아왔다. 동아일보는 1월 1일자 신문 1면에 발행인인 김병관 회장 이름으로 국민통합의 의식혁명에 나서자는 표제의 연두지언을 싣고 김영삼 대통령에게 화합과 관용과 절제와 포용력으로 국민통합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김병관 회장은 그 사흘 뒤인 1월 4일 안양교도소로 나를 찾아왔다. 그런데 김 회장은 나를 면회하고 회사로 돌아간 뒤 동아일보의 정치부장 사회부장에게 나의 사면 복권을 위한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는 뜻을 밝히며 동아일보 지면에 그런 의지가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병관 회장이 정초에 나를 면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과 언론계 등에서는 그 의미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다고 했다.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신문사들에서는 동아일보가 특종이 될 기사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4월 17일 일부 원심을 파기하고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1996년 3월 시작된 5.18 특별법에 의한 재판이 1년 1개월 만에 모두 종결되었다.
그러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각 종파를 막론한 종교계와 일부 지역에서 나에 대한 사면 청원운동이 본격화되었다고 했다.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기도 전인 새해 정초부터 동아일보의 김병관 회장이 사면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외에도 일부 종교계 인사들은 법원 판결이 유죄로 나올 것이 분명한 만큼 사면을 위한 청원운동을 벌이자는 얘기들을 일찍부터 공론화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여야의 대통령 후보 예비 주자들의 토론회에서도 나와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가 주요 논점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일부에서는 대법원 판결문의 잉크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사면 얘기를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부터, 그리고 최종 판결이 나오자마자 사면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유죄라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를 매장시키기 위한 김영삼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가 애초부터 부당하거나 무리한 조치였다는 하나의 반증일 것이다. 대법원의 결정이 발표된 다음 달인 5월부터 대구의 동화사에서는 이미 서명운동이 시작됐고, 6월 9일 열린 불교 조계종의 종회에 참석했던 종회 의원들은 회의가 끝난 뒤 개별적으로 사면 청원서에 서명했다. 조계종에서는 해암원로회의 의장, 서암 전 종정, 노건 동국대 이사장, 법전 해인사 방장 등 원로 스님들이 이미 청와대에 개별적으로 탄원서를 전달했고, 전국 각지의 주요 사찰에서 일제히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조계종뿐만 아니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불교 각 종단을 비롯해 원불교에서도 탄원서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불교계가 이처럼 범종단적으로 나와 노태우의 사면 청원운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사정을 반영한 듯 조계종의 총본사인 조계사가 발행하는 신문은 6월 5일자 사설 화쟁과 회통만이 국난 해결책 전 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통해 우리 역시 두 전직 대통령이 사면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는 공식적인 의사를 표명했다. 개신교에서도 조향록, 강원룡, 유호준, 김장환, 조용기 목사 등 교단의 큰 영향력이 큰 원로 목사들이, 천주교에서도 수원교구장 김남수 주교, 전 서강대 총장 박홍신부, 그리고 대종교의 안호상 총전교 등이 이미 청와대에 개별적으로 청원서를 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전국의 농어민 후계자들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지역 주민 사이에 서명운동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종교계의 사면 청원운동이 이처럼 광범위하게 전개되자 아내와 나의 가족, 친척들도 인연이 있는 사찰을 찾아가 기도를 드리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스님과 불자들에게 감사를 드렸다. 아내는 5월 11일 서울 개운사에서 100일 기도에 입제해 8월 18일 회향 법회를 봉행했다. 개운사에는 승가대학이 있었는데 불교 종단의 개혁을 선도하고 있던 승가대학의 학생들이 나를 위해 사면 청원 운동에 앞장서고 있었던 것이다. 6월 10일에는 국민화합법회를 여는 대구 동화사와 부인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5월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에 참여해준 국민이 불과 2달 만에 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물론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등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였다고는 하지만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숫자였다. 여름 휴가철 땡볕 아래 가두에 펼쳐진 서명대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다는 것이다. 가급적 이른 시일에 청원서를 제출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져 일단 7월 18일 서명운동을 마감했는데, 워낙 서명 인원이 많아 정확한 집계조차 어려웠지만 300만 명에 이르렀을 것으로 추산됐다고 했다. 조계사의 현근 스님과 동화사의 무공 스님, 그리고 신흥사의 도후 스님이 서명인 전체를 대표해 청와대를 방문해서 청와대 내의 불교신도 회장인 박세일 정책기획수석 비서관을 통해 서명인 명부와 탄원서를 전달했다. 서명운동이 전개되는 상황을 보며 민심의 흐름을 느끼게 되었는지 정치권에서도 나의 사면 문제 논의를 표면화시키고 있었다.
야당의 강력한 대통령 후보인 김대중 씨는 8월 31일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영삼 대통령 임기 내에 무조건 사면해야 한다. 화해가 아닌 용서인 만큼 사과, 반성 등의 전제를 내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여러 언론 매체에 인용 보도됐다. 여당의 이회창 대통령 후보도 김대중 씨의 발언이 보도된 8월 31일 밤 참모회의를 갖고 사면을 추석 전에 단행하도록 9월 4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힌 것으로 각 신문이 머릿기사로 보도했다. 그런데 이 보도가 나가고 이틀 뒤인 9월 2일 김영삼 대통령과 이회창 후보는 심야 회동을 갖고 추석 전 사면은 안 한다고 발표했다. 당초에는 추석 전에 사면을 발표할 계획이었는데 이회창 후보가 생색을 내듯이 추석 전 사면을 건의하겠다고 언론에 흘렸기 때문에 방침을 바꿨다는 후문이었다. 수감자들 사이에는 1년에 4번 속으며 산다는 말이 있다고 한다. 관례적으로 정부는 매년 광복절 등 국경일이나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 특별한 계기가 있을 때 모범수들을 가석방으로 풀어주고 사면 복권 등의 은전을 베푼다. 그래서 가석방 기준을 채운 재소자들은 봄철이 되면 석탄일에 가석방 되지 않을까 기다리다가 실망하고 광복절 특사에는 포함되겠지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가 또다시 허탈해하며 그렇게 세월을 보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가 추석을 그냥 넘기자 자연히 12월 24일의 성탄절을 계기로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었다. 나를 면회오는 사람들도 그것이 거의 확정된 방침인 것처럼 얘기하기도 했다. 나는 그런 얘기가 나를 위로 격려하려는 뜻일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실현 가능성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다. 대통령 선거 전이 종반에 들어서면서 여야 후보들의 진영과 청와대에서 이런저런 논의가 있다는 보도들이 있었다.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건 나의 사면 문제는 김영삼 현직 대통령보다는 대통령 당선자의 의중에 달려있다고들 했다. 사면권이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IMF 외환 위기를 초래해 나라를 파산 상태에 빠뜨린 김영삼 대통령의 청와대는 나를 사면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안 된다고 고집할 힘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1997년 12월 18일 15대 대통령 선거에서 김대중 후보가 당선되자 나에 대한 사면은 기정사실처럼 여겨졌고 당선이 확정 발표된 바로 다음 날인 12월 20일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당선자의 회동을 거쳐 오후 2시 30분 나와 노태우 등에 대한 사면 복권 조치가 발표되었다. 나의 사면과 복권을 위한 300만 명의 청원이 청와대에 전달된 지 5개월 만이었다. 12월 22일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끝나자 곧바로 10시 15분 사면장이 안양교도소에 도착했고 10시 45분 나는 750일간 머물렀던 안양교도소의 문을 나설 수 있었다. 문 밖에는 100여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나는 준비했던 간단한 인사말을 발표했다. 기자들은 교도소 생활이 어땠느냐고 물었다. 나는 여러분은 교도소에 올 생각일랑 하지 마시오 라고 대답했다. 폭소를 터뜨린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못했다.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연희동으로 향했다.